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시험 공부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직업정보론의 기본 이론을 공부를 했어요. 저희가 1차 필기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2차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는 논점까지도 제가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하실 때부터 1차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주관식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또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논점들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거고요. 그걸 여러분들은 교재에다 잘 표시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1차 객관식뿐만 아니라 2차 주관식 문제까지 대비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논점들은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렸는데 어쨌건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1차 필기시험을 대비한 기본 이론을 쭉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쨌거나 2차 시험을 보시려면 1차 객관식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1차 객관식에서 출제가 되었던 논점들, 특히 이제 최근 기출문제들을 포함해서요. 단원별로 제가 단원이 챕터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핵심 문제 내지는 중요 문제들을 넣어드렸거든요. 복습용으로. 그래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전체를 통틀어서 쭉 문제풀이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기본 이론 하시면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아마 풀어보셨거나 또는 이제 나중으로 이제 밀어서 한꺼번에 보시려고 밀어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이 문제풀이를 하는 이유는 문제 자체를 맞추기 위한 공부라기보다는 저희가 많은 시간을 기본 이론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 5시간 정도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그 5시간의 강의 통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기본 이론들을 다시 한번 출력해내는 전체를 한번 쭉 훑는 이런 공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목적으로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개개 문제들은 여기 있는 문제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 논점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중요 핵심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파트, 챕터 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또는 문제 유형, 스타일이죠.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이런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자꾸 출력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총 5시간 정도에 거쳐서 우리가 챕터가 직업정보론이 4개의 챕터,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4개의 파트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공부하는 제 파트 1 하고 파트 2 이쪽이 이제 출제가 객관식에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수가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2차까지 끌고 가시려면 결국은 파트 2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파트 2는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래서 총 5회에 걸쳐서 저희 교재에 있는 단원별 핵심 문제들을 총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파트 1 4개의 파트 중에서 직업정보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직업정보의 제공이라는 이름으로 한 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챕터 1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저희 교재로는 이제 444페이지가 될 거예요. 자, 거기 문제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함께 보죠. 자, 다음 중 앤드루스가 분류한 정보의 효용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업정보론에서 파트 1은 서론적인 얘기들, 총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직업정보란 뭐냐, 직업정보의 개념, 그 다음에 그래서 직업정보란 단순한 자료의 나열이 아니라고 했죠. 직업과 관련된 정보인데 이때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수집된 자료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 목적 또는 직업정보의 요구, 목적에 맞게끔 재가공, 재배열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요.
자, 이러한 직업 정보와 관련해서 기능을 좀 우리가 봤어요. 직업 정보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와 관련해서 브레이필드라는 학자의 직업 정보의 기능 세 가지, 정제동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앤드루스라는 학자가 정보의 효용가치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형시, 장소, 우리 외웠죠. 그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앤드루스가 분류한 정보의 효용가치, 효용 틀린 것은 했는데 장소 효용, 오류 효용, 소유 효용, 시간 효용. 형시, 장소, 정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앤드루스는 정보의 효용 가치를 얘기하면서 첫째가 이제 형시, 장소잖아요. 형태 효용이 있다 그랬어요. 정보가 정보로서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형태적으로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생산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그 정보의 효용 가치는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형태 효용이에요. 시간 효용이라는 것도 있죠. 이건 적시성이죠. 정보가 정보로서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이때 생산 제공되어야 한다. 필요로 하는 시기에 생산 제공될 때 그 정보의 효용 가치는 극대화된다. 이런 얘기고요. 장소 효용이 있죠. 이건 뭐 장소적 접근 가능성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유 효용. 정보가 정보로서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유권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보, 누구나 무료로 얻을 수 있고 또 얻는 정보는 정보로서의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앤드루스는 정보의 효용 가치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형태 효용, 그 다음에 시간 효용, 장소 효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유 효용. 이거는 뭐 객관식, 주관식 다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 2번 직업 선택 결정 모형을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하고요.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으로 분류를 할 때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직업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직업 결정을 하느냐를 단순히 기술적으로 적어놓은 기술적으로 분석한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제공하듯이 왜 일반인들은 직업 결정을 할 때 오류를 범하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올바른 직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론 구성하는 것이 이제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과 함께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직업 상담 쪽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저희 쪽에서는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로는 이제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은 카츠의 모형이나 겔라떼의 모형이나 또는 칼도, 쥐토스키의 모형 같이 키역이나 지읒으로 시작되는 사람 이름이 학자 이름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언뜻 드렸었는데 객관식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 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브룸의 모형, 힐튼이라는 학자의 모형이 있고요. 카츠의 모형,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모형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카츠의 모형이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이죠. 3번을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럼 반대로 3번 문제를 보세요. 직업 선택 결정 모형 중에서 이번에는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을 했어요. 그리고는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모형, 힐튼의 모형, 브룸의 모형, 카츠의 모형. 여러분들은 정답을 카츠의 모형을 골라주셔야죠. 그래서 주로 기술적 직업 선택 모형하고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을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느 쪽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둘 다 나왔었고 여태까지 객관식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문제가. 그래서 카츠, 겔라트, 그 다음에 칼도와 지토스키의 모형은 처방적 직업 결정 모형이고요.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모형, 그 다음에 힐튼, 브룸, 수, 플래처의 모형은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문제 4번. 자, 다음 중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브레이필드라는 사람은 직업 정보의 기능을 세 가지로 대별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건 이론적으로도 직업 정보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분류를 한 게 기능 직업 정보의 기능을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객관식, 주관식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 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 세 가지 그러면 정, 재, 동 외웠어요. 그래서 정보 제공 기능이 있죠. 그래서 직업 선택을 아직 하지 못한 내담자에게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 과정에서 직업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담자가 올바른 직업 선택 내지는 직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첫째가 올바른 직업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이 있다. 이렇게 공부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재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죠. 재조정 기능은 내담자에게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미 어떤 직업 선택을 했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직업 결정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공한 직업 정보를 통해서. 그게 직업 정보의 기능이죠. 재조정 기능. 세 번째가 동기화 기능이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담자에게 필요한 또는 내담자가 알고 싶어하는 직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상담에 내담자가 적극적,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즉 동기부여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앤드루스 그러면 정보의 효용가치 네 가지, 형, 시, 장소, 이와 대꾸로, 브레이필드 그러면 직업 정보의 기능 세 가지, 정, 재, 동. 외우셨으니까 확인하실 거예요. 그러면 정보적 기능, 형태적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 정답이 2번이 돼야 되겠죠. 자, 주관식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 세 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세요. 그러면 2점씩 6점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목 떠올리시고 간단하게 한두 줄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문제 5번. 직업 정보를 전달하는 유형별 특징에 관한 다음표에 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직업 정보가 생산되어서 제공이 될 때요.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각각의 방법들의 장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연결하는 문제가 이쪽은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에서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이 표에서 여러분들 인쇄물, 시청각 자료, 면접, 직업 경험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 이들이 갖는 장단점을 비용의 측면, 학습자 참여도의 측면, 그 다음에 접근성의 용이성의 측면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문제지요.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A를 봤더니 이게 인쇄물의 학습자의 참여도죠. 그래서 인쇄물의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게 되면 비용은 싸죠. 낮을 젖자. 그리고 인쇄물은 일방적으로 주고 읽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의 참여도는 적극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동.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죠.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B를 봤더니 B는 시청각 자료의 경우죠. 그럼 시청각 자료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때 비용의 측면은 비용은 비싸죠. 이걸 제작하는데 들어갈 비용과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시청각 자료의 경우에 비용은 고가 나와야 될 거예요. 높다. 그리고 시청각 자료는 만들어서 이게 제공을 할 때 일방적으로 틀어주는 거니까 학습자의 참여도는 당연히 수동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B는 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C를 봤더니 면접의 방법이네요. 면접은 비용은 낮고요. 학습자의 참여도는 적극적이죠. 왜냐하면 면접은 쌍방 통행적이잖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이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이 면접의 방법이니까 학습자의 참여도는 수동이냐 적극이냐 이렇게 따지면 적극이 나와야 되겠죠. C는 적극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는 직업 경험의 방법인데요. 직업 경험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용도 비싸고요. 그러나 직업 경험은 직접 체험하는 거니까 또 관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학습자의 참여도는 적극인데 접근성의 측면으로 보면 이건 제한적이죠. 많은 사람이 직업 경험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한, 용의로 보자면 제한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건 계속 가로를 A, B, C, D 또는 A, B, C를 바꿔요. 바꿔치기해서 여러 번 출제가 객관식에서 나왔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지? 비용은 고 아니면 저일 거고, 학습자의 참여도는 수동 아니면 적극일 거고, 접근성으로 따지면 용이 아니면 제한적일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 잡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객관식 대비로. 그래서 5번은 정답이 1번이 돼야 될 거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챕터 1 우리가 공부했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챕터 2장이 직업 정보의 종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객관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1장에서는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의 특징을 서로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거의 뭐 직업정보론의 1번 타자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물론 출제는 문장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만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그러면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이 뭐가 있었죠? 지속적이다. 광범위하다.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산 제공되고요. 광범위한 직업정보가 생산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생산 제공되고요.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따라서 객관적 평가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초적, 보편적 정보들로 생산 제공되다 보니까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도 높고 파급 효과도 크다.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무료 제공이라는 것도 하나 공부했었죠. 그런데 이런 공공직업정보의 특성과 구별해서 민간직업정보, 즉 민간 영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제공되는 정보예요.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은 제한적이 아니라 일시적이고요. 일회적이죠. 그 다음에 광범위한 직업정보 생산 제공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한적이고요. 특정 시기에 특정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생산 제공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시기에는 정말 최적화된 정보이지만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은 낮고요. 파급 효과도 적죠. 그 다음에 자의적 기준 또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서 생산 제공되죠. 왜 정보 요구자의 사용 목적에 맞게끔 특화된 정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기준 또는 자의적, 임의적 기준에 의해서 생산 제공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민간직업 정보는 무료가 아니라 유료 제공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이런 키워드를 기억하셔야만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객관식 시험과 관련해서 보시면 448페이지에 챕터 2의 핵심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공공직업정보와 비교해서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만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이고 나머지 3개 지문은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1번 정보 생산자의 임의적 기준에 따라서 관심이나 흥미 위주로 직업을 분류한다. 흥미라는 말은 조금 조심스럽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보 요구자나 정보 이용자의 관심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임의적 기준을 밑줄 치면서 문제 풀 수 있죠. 임의적 기준이면 또는 자의적 기준, 임의적 기준, 주관적 기준 나오면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이다. 만일 이게 객관적 기준이라고 나왔다면 이건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직업정보는 객관적 기준인데 반해서 민간직업정보는 임의적, 주관적, 자의적 기준이란 말이 나와야 될 거다. 키워드가요. 그래서 1번은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특정 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산업 및 업종에 걸쳐진 직종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그죠? 전체, 광범위 이런 말 나오면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민간직업정보는 이렇게 전체적 또는 광범위한 직업정보가 생산 제공되는 게 아니죠. 그 시기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 그 사람이 요구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한적이다. 3번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분류체계에 근거한다. 이거 객관적 기준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기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라고 공부하는 게 한국직업사전이라든가 한국직업전망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파트 2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
한국 표준 직업 분류나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공 직업 정보 제공 자료들은 우리나라의 한국 표준 직업 분류나 한국 표준 산업 분류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 표준 직업 분류나 또는 국제 표준 산업 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정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한국 표준 산업 분류나 표준 산업 분류를 개정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직업 세계나 산업 세계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국제 표준 직업 분류나 국제 표준 산업 분류의 개정 내용을 또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분류 직업 분류와 국제 표준 직업 분류나 표준 산업 분류와의 연계성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직업 정보는 바로 이런 표준화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직업 정보가 생산 제공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공직업 정보는요 지속적으로 생산 제공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나 한국 표준 산업 분류도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번에도 2017년에 한 10여 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졌잖아요. 표준 직업 분류와 표준 산업 분류가. 그 다음에 한국 직업사전의 경우도 2012년에 통합본 4판이 나온 이후로 지금 계속 직종별 직업사전들을 발간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 한 봄쯤, 여름쯤 되면 아마도 직업사전 5판이 발간 예정인데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한국 직업 전망 같은 것들은 2년 단위로 계속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공공직업 정보가 갖는 특징입니다. 광범위하고 객관적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생산 제공된다.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공공직업 정보의 특성이고요. 4번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적이고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광범위한, 그 다음에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생산 제공되다 보니까 당연히 공공직업 정보는 객관적 평가도 가능하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 2번도 마찬가지죠. 민간 직업 정보와 비교해서 공공직업 정보의 특성 틀린 것은, 그러면 세 가지는 공공직업 정보 오른말이 들어가 있을 거고 하나만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이 들어와 있겠죠.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자,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 및 운영된다. 딱 봐도 여러분들 이거는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이죠. 필요한 시기에 정보 요구자나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보 이용자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그래서 주관적, 자의적, 임의적 기준에 따른 정보의 생산이죠. 한시적으로 생산 제공되겠죠. 왜? 그 시기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산 제공돼야 되니까. 그래서 공공직업 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산 제공되는 것과 달리 민간 직업 정보는 한시적으로 정보가 생산 제공된다. 그래서 1번이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에 따라서 공공직업 정보 체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우리 봤던 지문이고요. 3번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업 및 업종에 걸친 직종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전체적 광범위한 공공직업 정보의 특성이에요. 4번 직업별로 특정한 정보만을 강조하지 않고 보편적인 항목으로 이루어진 기초적인 직업정보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말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보편적, 기초적 밑줄 그으면서 문제 풀 수 있죠?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3번. 다음 중 민간 직업정보의 특성이 아닌 것은 했어요. 그러면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면 1번.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 신속하게 생산되어 운영된다. 그죠? 한시적 밑줄 그으시면 민간 직업정보의 특성인 걸 알고, 2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서 직업을 부르다. 객관적 기준.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특정한 목적에 맞게끔 해당 분야 및 직종을 제한적으로 선택한다. 특정한 목적, 제한적, 민간 직업정보의 특성이죠. 4번 시사적인 관심이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당 직업을 분류한다. 썩 예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이 아닌 것은 하면 일단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이 2번을 보시고요. 4번의 경우는 들러리 지문 정도로 기억하세요. 이거는 앞에 생략된 말이 개인의 개별적인 사람마다 그 시사적인 관심이나 또는 흥미가 다르잖아요. 흥미, 적성과 흥미할 때 관심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개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얘기는 결국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사람이 나 이런 거 관심 있어요. 이런 쪽에 필요한 정보를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시기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는 것은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명확하게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직업을 분류한다.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을 얘기한 거니까 2번을 골라 주셔야 돼요. 문제 4번. 다음 직업 정보의 종류 중에서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러면 하나만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이고 나머지 3개 지문은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1번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지속적 밑줄 그으셨어요?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입니다. 2번 특정한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 직종을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특정한 목적, 제한적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 3번 무료 제공된다. 무료로 제공된다. 무료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이죠. 민간 직업 정보는 유료 제공이 원칙이에요. 4번 다른 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련성이 높다. 공공 직업 정보의 특성이죠. 공공 직업 정보는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항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이 높고 다른 정보의 파급 효과도 크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근데 민간 직업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특정 시기에 특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그 사람에게는 최적화된 정보이지만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이 낮고요. 파급 효과도 작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됐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1, 3, 4번도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직업정보의 종류 중에서 특히 제가 기본이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 이전에는 거시직업정보와 미시직업정보를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들이 나왔지만 2010년 3회차 이후로는 즉 문제풀이 바뀌기 시작한 이후로는 직업정보의 종류 그러면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을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주로.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기본이론에서 이제 챕터 3이죠. 서론적인 얘기가 다 끝나고 나면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자료 4가지 중에 우리가 파트 1에서 2가지를 공부하죠. 한국 직업사전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직업전망 이 2가지를 객관식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 직업사전에 있어서 13가지의 부가직업 정보는 주관식까지도 끌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씩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여기 있는 문제 외에도 많아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만 단원별 핵심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한 15문제 정도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요 정도를 정리하시고 기본 이론 시간에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들은 꼭 여러 번 읽어서 회독수를 늘리시고 특히 부가직업 정보 중에 한 6, 7가지는 암기까지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암기할 것인지는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다 공부했고요. 자, 그래서 표준화된 공공직업정보 제공 자료 중에서 2개 직업사전하고 직업전망을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했죠. 직업사전의 경우는 여러분들 크게 직무정보와 부가직업정보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직무정보 속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직업코드, 본직업의 명칭, 직무개요, 수행직무 이 4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직업 정보는 한 13가지 정도 있다 그랬어요. 그거 열심히 여러분들 우리가 했는데 처음에 공부했던 게 이제 정규교육 수준 공부했고요. 숙련기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직무기능 공부했죠. DPT. 그 다음에 작업의 강도, 육체활동, 작업의 장소 뭐 이런 거 열심히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자격면허, 그 다음에 관련 직업, 유사명칭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도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직무조사 연도까지 이렇게 해서 1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들. 그중에서 특히 여러분들 부가직업 정보 중에 제가 정규교육 수준, 그다음에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의 강도, 그다음에 작업의 장소 뭐 이런 것들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내용들을 좀 떠올려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해요. 자, 그다음에 이것과 달리 직업 전망의 경우에는 뭐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직업과 관련해서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뭐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모든 직업이 아니라 한 200여 개 직업 정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는 향후 10년간의 그 해당 직업의 직업 전망 내지는 고용 전망도 수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직업 사전과 달리 직업 전망에는 당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구별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핵심 문제 볼게요. 챕터 3 핵심 문제 477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자, 다음 중 직업사전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직업사전은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사전을 만들면서 고용정보원에서도 우리가 만든 이 직업사전을 이런 데 좀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데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서론에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직업사전의 역할 그러면 2번이죠. 직업사전에 각종의 직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좀 넓혀주지요. 그 다음에 3번 직업상담을 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토대가 되죠. 그래서 직업교육을 실시할 때도 예를 들면 뭐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는 직업사전에 들어가면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은 이런 직무들을 수행하고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하는데 유리하고 뭐 이런 걸 다 적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는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럼 이런 교육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2번, 3번, 4번 같은 역할, 기능을 합니다만 1번 직업 선호도의 통계 자료 이거는 관련이 가장 멀다고 봐야죠. 정답은 1번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문제 2번. 다음 중 직업사전의 구성체계가 아닌 것은. 자, 직업사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직업을 검색을 하면 그 직업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직업사전의 구성체계로 우리가 크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가지 직무정보하고요. 13가지의 부가직업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 4가지 직무정보가 직업코드, 본직업의 명칭, 직무개요, 수행직무. 이 4가지예요. 그래서 직업코드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직업정보 3번에 있고요. 4번에 수행직무 있고요. 직업선호도는 없죠. 직업선호도는 여러분들 뭐 직업선호도 검사, 심리검사 중에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될 거고 문제 3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바로 13가지의 부가직업정보와 4가지의 직무정보를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직무기능, 부가직업정보에 해당하는 거 직무기능 DPT 있고요. 숙련기간 당연히 있고요. 자격면허 있죠. 그래서 특히 직업사전에서의 자격면허는 가지고 있으면 소지하면 어떤 그 직업에 당해 직업의 취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나 또는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으면 소지하면 취업에 유리한 자격 면허를 기록한다 했죠. 그래서 직업사전에는 자격 면허에 국가 자격만 수록한다 그랬어요. 민간 자격은 수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4번의 직무개요죠. 직무개요는 부가직업정보가 아니라 직무정보 4가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직무정보.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4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에서 정규교육은 6단계로 분류하죠. 정규교육 6단계. 그중 전문대졸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졸 정규교육 수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초졸, 중졸, 고졸, 그 다음에 전문대졸, 대학졸, 대학원 이상 이렇게 해서 6단계로 나누고 이것을 교육연한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초과 이하의 개념으로. 안 보고 쓸 수 있을 만큼 이거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문대졸 그러면 1번이죠. 12년 초과 14년 이하죠.
대학졸은요. 14년 초과 16년 이하가 될 거예요. 그죠? 1번이 정답이 돼야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가이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에서 숙련기간이에요. 숙련기간. 숙련기간이란 뭐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정규교육 공부하고 난 다음에 했잖아요. 그 직업에 당해 직업에 종사하는 개별 종사자들이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의 교육 훈련의 숙련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훈련이라면 전부 숙련 기간에 포함된다. 단 향상 훈련은 제외된다. 자, 이러한 숙련 기간은 9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까지 공부를 했죠. 포함되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볼 것도 없어요. 1번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를 취득하는 취업 전 교육 훈련 기간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훈련이라면 그것이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현장 훈련이든 취업 전에 이루어지는 훈련이든 심지어 취업 전에 취업을 위한 필요한 또는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훈련까지도 전부 숙련 기간에 포함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번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이것도 맞고요. 3번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한 그죠? 각종의 교육 훈련이라면 전부 숙련 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4번 해당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향상 훈련은 제외된다. 제외된다고 했어요. 4번이 정답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 문제 6번. 자,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에서 자료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자료. 이 나오면 이건 부가직업정보 중에서 직무기능이죠. 직무기능에 해당하는 DPT. 자료, 사람, 사물과 관련해서 맺는 특성. 그 중에 자료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종조, 분수, 계기비 우리 외워야 됩니다. 외우고는 제목과 내용 설명하고 틀린 거 고르는 문제 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그 문제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종합. 자, 사실을 발견하고 지식 개념 또는 해석을 개발하기 위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제일 윗단계죠. 종조, 분수, 계기비 중에 종합이에요. 종합적 분석. 그 다음에 2번 분석, 조사, 평가죠. 평가와 관련된 대안적 행위 제시는 빈번하게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3번 계산. 사칙 연산을 실시하고 사칙 연산과 관련해서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거나 보고한다. 맞죠? 컴퓨팅 이렇게 공부했어요. 우리 계산은. 단순히 수를 세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단순히 수를 세는 건 컴퓨팅이 아니라 뭐예요? 넘버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칙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를 세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 기록이란 말은 여러분들 이거 카핑이었죠. 원어가 카핑. 복사뜨기 하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 적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옮겨 적거나 입력하거나 표시한다. 맞고요. 정답은 3번. 문제 7번. 자,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에 작업의 강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작업 강도가 뭐죠? 개별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힘의 강도였죠. 그래서 심리적, 정신적 노동 강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자, 이러한 작업의 강도는 5단계로 구분한다 했고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그래서 우리 숫자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 5단계로 구분하는 결정 기준이 4가지 있었어요. 밈, 당김, 들어올림, 운반. 4가지 결정 기준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 문제네요. 작업의 강도는 5단계로 구분한다. 맞았네요. 그죠? 5단계로 구분하잖아요. 이게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작업 강도는 심리적, 정신적 노동 강도를 고려해서 구분했다. 틀렸죠? 오로지 육체적 힘의 강도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노동 강도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랬고요. 3번 보통 작업은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4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아, 보통 작업이면 최고 20kg이죠. 최고 20kg, 빈번히 10kg. 예. 자, 요거는 가벼운 작업이죠. 가벼운 작업. 자, 그 다음에 4번 힘든 작업이에요. 힘든 작업은 최고 20kg 물건을 들어올리고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최고 20kg, 빈번히 10kg이면 보통 작업이고요. 힘든 작업의 경우에는
최고 40kg이죠. 최고 4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빈번히 20kg의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죠. 아주 힘든 작업이면 무제한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고 없어요. 그죠? 40kg 이상 이렇게 나왔었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외우라고 했던 거는 외워줘야 2차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이런 객관식 문제를 실수를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번이 맞았고 2, 3, 4번 다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확인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제 8번. 자, 가벼운 작업의 의미네요. 그죠? 한국직업사전의 작업 강도 중에서 가벼운 작업이에요. 그럼 가벼운 작업이면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빈번히 4kg 정도의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그러시면 됩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자, 문제 9번. 한국직업사전에 수록된 용어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자, 이건 여러분들 자료 나오면 자료는 뭐죠? DPT. 직무기능 중에 DPT 중에 D. 데이터죠. 자료와 관련된 기능은 만질 수 없으며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그리고 구두상의 표현을 포함한다. 맞죠? 추상적인 거라고 했어요. 자, 2번 육체활동.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 균형감각, 웅크림, 손, 언어력, 청각, 시각 등이 요구되는 육체활동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맞고요. 3번 작업의 강도.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힘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심리적, 정신적 노동 강도를 포함한다. 틀렸죠. 오로지 육체적 힘의 강도만을 얘기합니다. 심리적, 정신적 노동 강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려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4번 유사명칭은 관련 직업과 구별해야죠. 그래서 유사명칭은 본 직업명을 명칭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본 직업과는 사실상 동일하죠. 그래서 유사명칭은 직업수 집계에서 제외되죠. 관련 직업과 다릅니다.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문제 10번 한국직업전망에 대한 설명이죠. 한국직업전망은 뭐 2차에는 안 나오지만 1차에서는 자주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직업전망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1번 직업전망은 향후 5년간 해당 직업의 고용전망을 5점 척도로 구분 제시하였다. 자, 5점 척도로 구분 제시한 건 맞는데 당해 직업의 직업 전망을 향후 5년간이 아니라 10년간이에요. 10년간의 고용 전망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정 전에는 5년간의 직업 전망이었지만 지금은 10년간의 직업 전망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정 전 내용으로 출제를 한 겁니다. 향후 5년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수록 직업 한 200여 개 정도의 직업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때 수록 직업은 한국 고용직업 분류에 근거하죠. 표준직업 분류가 아니라 고용직업 분류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한국직업전망도 고용정보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정보원이 분류한 고용직업 분류를 기초로 합니다. 3번 해당 직업 종사자의 성, 연령 분포, 학력 등 인적 특성 및 임금 자료는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했죠. 맞죠? 그래서 특히 직업전망에서 수록하는 정보 중에서 연령별,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성별, 연령별, 학력별 분포는 백분비로 표시하고 있다. 백분율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도 출제가 됐었고요. 4번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관련 자격, 입직 경로 및 진출 분야 등 아주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자격에는 국가 자격만 수록한 게 아니라 관련된 공인 민간 자격이나 외국 자격도 관련 있는 것들은 또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문제 11번. 자, 다음은 한국직업전망에 수록된 직업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고 어떤 직업에 관련된 직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지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 수준에서 박스의 내용을 보고 어떤 직업의 직무 내용인지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박스를 볼까요? 질병의 예방이나 진단, 치료를 위해 가건물 검사를 비롯해서 생리학적 검사 등 각종 의학적 검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사람으로 이들이 제시하는 각종 데이터는 의사가 환자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직업을 뭐라고 하느냐? 임상심리사냐? 임상병리사냐? 방사선사냐? 응급구조사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라는 건 알고 있죠. 그죠?
여기서는 2번이죠. 데이터가 나오면 병리사, 임상병리사 2번을 골라주셔야 될 거고요. 문제 12번. 직업정보 찾기의 직업정보 검색 방법 중 조건별 검색의 검색 항목이죠. 직업정보 찾기, 그죠? 예, 옛날에 이제 한국 직업정보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직업정보 찾기라고 용어를 바꿨어요. 워크넷에서. 조건별 검색.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임금과 전망이죠. 전망과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골라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임금은 평균 연봉으로 직업 전망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평균 연봉과 직업 전망. 3번을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13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했는데 자, 박스를 봅시다. 직업 정보 찾기에서 직업의 전망 조건을 밝음으로 선택해서 직업 정보를 검색하면 자, 직업 전망의 상위 몇 퍼센트 이상인 직업들이 검색되느냐 이거죠. 상위 20%죠. 밝음이면 상위 20%, 그죠? 아주 매우 밝음이면 상위 10%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우 밝음은 상위 10% 이상이고 밝음이면 상위 2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0%, 20% 바꿔치기 하면 골라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밝음이면 20%,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만일에 매우 밝음으로 선택하여 그러면 여러분 정답이 1번이 돼야죠. 10%. 자, 문제 14번. 다음 중 직업별 임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 직업별 임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 직업사전에서는 임금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직업전망은 임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반해서 이 직업사전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점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문제 15번. 자,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공학계열에 해당하는 학과가 아닌 것은 했어요. 이거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계열별 검색이 있고 계열별 학과가 있는데 공학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공학과로 끝났지만 공학계열이 아니라 자연계열인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유념해서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식품생명공학과죠. 공학과로 끝났지만 이거는 식품생명 자연계열이 메인이에요. 여기에 공학적인 마인드가 가미가 된 거죠. 그래서 1번 자연계열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건축학과 뭐 당연히 건축학과 건축공학과는 공학계열입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구분을 좀 잘해 주십사 말씀 제가 드렸죠. 대표적인 문제로 넣은 거지 이거 유사한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트 1 공부를 확인학습 문제들을 다 풀었어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이걸 기회로 해서 이렇게 좀 출력을 해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파트 2 직업 및 산업 분류에 활용해서의 한국 표준 직업 분류와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한 확인 학습 문제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